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양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뭐 계산으로 한다 그러면 좀 어렵고 이게 그냥 내용만 이해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계산 구조만 이제 파악하시면 문제는 맞추기 어렵지는 않겠는데 내용이 좀 많긴 많아요. 그래서 1권에 이제 5장에 나와 있죠. 우리 5장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고, 이것도 여러분들 거의 시험 다가와서 이제 공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처럼 내용이 있는 이제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제 계산 구조나 이런 것들 암기하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속세라고 해서 이제 증여세는 많이 들어보셨죠. 부의 무상이전이라고 해서, 유상이전은 양도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무상이전은 양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과세를 할 건데, 부의 무상이전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이제 그걸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뭐 실종 선고가 됐거나 뭐 그랬을 때 우리 상속인이나 뭐 수유자라고 해서 이제 유언에 의해서 이제 재산을 이제 받는 자들인데, 유중이라고 나중에 우리 용어도 잠깐 볼 거니까, 유언에 의해서 유중받는 사람들, 그 수유자라고 해서 상속인,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상속인이나 우리가 유중을 받는 이제 수유자까지 해서 포함해서, 그분들이 이제 유산을 받죠. 유산을 받으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산 받으면 상속세, 살아계신 분의 재산을 무상이전 받으면 그거를 이제 증여세라 불러요. 그래서 일단 상속세부터 먼저 보시면, 피상속인이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신 이제 우리 부모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부모가 이제 유산을 이제 저한테 이제 상속인한테 유산을 이제 무상으로 이전을 이렇게 할 건데, 이 상속인은 이제 여기에는 수유자라고 해서 포함시킬 거예요. 수유자라는 거는 이제 유언에 의해서 유중을 받는 자. 책에 516페이지인데, 용어 해설에서 거기 상속, 유중, 사인증여, 이거는 용어는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돼요. 유중이라는 건 유언에 의해서 그 재산을 이제 무상증여하는 걸 유중이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 피상속인의 단독 행위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기록을 이제 우리가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이제 유언을 하시면 요거를 이제 단독으로 해서 이제 효력이 있는 거고, 이 사인증여라는 거는 거기 생전에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수종자의 뭐 승낙이라는 계약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증여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내가 죽으면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인증여예요. 효력은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하는 거. 상속, 유중, 사인증여, 요게 전부 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죠. 과세를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얘네를 과세하는 체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 이제 그림에 보시면 과세 유형이라고 해서 유산세, 유산과세형이라는 게 하나 있고, 유산과세형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유산 취득과세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산세, 취득과세형이라는 거는 유산을 주는 거를 그냥 전체를 우리가 과세를 한 다음에 받아가는 상속인한테 이제 배분한다, 이런 상속세를 배분하는 개념이고, 유상 취득과세형이라는 거는 이제 취득과세형인데, 그런 것들은 받은 거, 내가 받은 재산만 딱 과세하겠다, 이런 건데, 상속세에서는 유상과세형을 채택을 했고, 유산 취득과세형이라고 해서 취득과세형이에요.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요거를 이제 증여세에서 요거를 과세 유형으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는 내가 받은 것만 과세를 증여자가 준 거, 받은 것만 이제 수중자가 과세를 하는데, 상속세는 유상과세형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물려주는, 상속인이야 만약에 10명이다. 10명한테 물려주는 그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먼저 시키고, 그거를 어떻게 한다? 나중에 상속세를 배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취득해가는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세 체계 잠깐 보시고, 거기 보시면 이제 상속인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얘는 누구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본래 이제 민법상 상속,
본래 이제 민법에서, 이 민법이에요. 민법에서 상속인으로 이제 불리우는 자들은 상속인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들어가요. 유증하고 사인증여다. 유언에 의해서 받는 거. 그 상속인이 유언에서도 받을 수 있고, 사인증여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가 증여를 할 건데 죽으면 너한테 주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인증여. 이게 증여세 과세가 아니고 사인증여도 상속세 과세 한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상속이라는 개념에 또 거기 보시면 누구한테 줄 거냐면 특별연고자라는 게 있어요. 특별연고자. 그 책에도 여러분들 어디냐면 517페이지에 그 맨 위에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병원에서 모시던 이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모님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법원에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유양간호하는 자들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특별 연고자에 대한 또 상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분유하는 특별 연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포기자도 상속이라는 개념에 다 포함을 시킬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일단 그 개념 체계만 잘 보시고, 그럼 납세 의무자가 누구니라고 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여기에요. 당연히 상속인과 수유자들 이제 받아가는 쪽에서 납세 의무자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상속인으로 보시면 돼요. 5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과세 체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무상 취득자가 법인이면 어떻게 돼요? 그 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요. 근데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하면 뭐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게 이제 과세가 될 수 있는 거고, 개인 같은 경우는 사업과 관련했으면 소득세가 과세되겠죠. 사업과 무관했을 때만 이제 무상 취득했을 때 상속, 증여세가 과세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이라고 해서 이것도 잠깐 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세 대상. 어떤 재산을 이제 과세할 거냐? 그거는 이제 누구에 따라, 이제 상속인이 우리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거기 보시면 피상속인이, 그래서 피상속인 이쪽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거기 뭐라고 하냐, 국내외 모든 자산이래요. 그래서 이거 좀 얘기할 뻔했네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국내외 모든 소득, 국내외 모든 자산이죠. 자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시키겠다. 재산 과세를 시키겠다. 근데 이제 비거주자일 때는 거기 보시면 이제 국내 자산에서만, 국내 재산이에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 그래서 얘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보시면 되고,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제한적인 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주자라는 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이제 183일 이상 이제 거소를 둔 자, 뭐 이렇게 표현할 텐데, 거주자냐 비거주냐에 따라서 이제 과세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구분하셔야 되고,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 써 있어요? 상속인이나 수유자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거기 받았거나 이제 받을 재산을 이제 우리 비율에 따라서 상속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특별 연고자도 납세 받으시면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연대 납세 의무가 있냐? 여기 연대 납세 의무. 그래서 당연히 연대 납세 의무는 납세 의무가 우리가 국기법에서 배웠어요.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각각 자기네 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이제 한도로 해서, 그때 이제 뭘 재산이라고 했을 때 뺐냐면 재산에서 부채 뺀 거에다가 상속세를 뺀 금액을 이제 얘기했죠. 그걸 한도로 해서 우리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고 써 있죠.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한도 있는 연대 납세 의무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기법에서 배운 내용인데, 뭐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관할관청인데, 관할관청은 이것도 뭐 시험에 잘 나오니까 관청 한번 잘 보시면, 일단 원칙은 이제 어디라고 썼냐면, 원칙은 상속 개시지야. 상속 개시지인데, 상속 개시지라는 거는 이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소지에 이제 관할관청으로 보셔서 이제 우리가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 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다. 그럼 아니면 거소지. 그러니까 주소지가 없을 때, 불분명할 때 거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피상속, 그러니까 보통 상속 개시지라고 해서
관할관청은 상속이 개시된 곳인데 그게 피상속인의 주소지 아니면 거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 개시지가 국외일 때,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지가 국외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피상속인의 주소가 국외면 국내,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국내 상속 재산의 소재지라고 나와 있어요. 국내 상속재산 소재지. 그 다음에 상속재산이, 상속 개시지가 둘 이상 구역, 둘 이상의 구역에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두 구역에 있을 때는 그때는 주된 재산 소재지. 주된 재산 소재지. 그래서 뭐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 자체가. 그래서 국내 상속재산 자체가 이제 둘 이상 구역에 있으면 이제 주된 상속재산 소재지에서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 원칙과 예외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읽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이 나오면 쉬운 것들이니까 잘 보시고 과세 최저한이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이 금액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금액은 50만 원 미만이에요. 50만 원. 그래서 과세 최저한은 50만 원이다. 이제 그 다음에 519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인데 이거 보시면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계산 구조를 뭐 전체를 외워서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하는 것까지는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구조는 살짝 보시고 그 항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총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상속을 이제 할 거냐, 총 상속 재산에서 이제 뭘 뺄 거냐면 거기 보시면 한번 잠깐 써보고 할게요. 비과세 상속 재산가액이라고 써 있죠. 그 비과세 재산가 이거 남기 좀 하셔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과세가액을 이제 불산입하는. 그래서 총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과세가액 불산입이라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빼주겠대요. 그래서 과세가액 공제액, 그래서 공제액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걸 빼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가 10년 전에, 보통 상속인은 10년 전이고 상속인 이해자는 5년 전인데, 10년 전에 우리가 증여한 거 있잖아요.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해서 10년 전에 증여한 것들은 상속이 되면 다시 상속에 우리 다 더해서 계산한대요. 그 소리는 이제 분할해서 나가면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 누진이잖아요. 상속세 우리 그 세율은 누진인데 누진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눠서 증여했으면 안 되니까 10년 이내 건 다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냈던 이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라는 걸 해서 빼줄 거예요. 그래서 빼서 나갈 거니까 이렇게 계산한 것을 이제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상속재산가액을 이제 뒤에서 뭘 볼 거냐면 상속재산가액하고 이제 의제상속재산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더해서 계산할 거니까 따로 정리할게요. 그거 한 다음에 얘네 둘은 이제 책으로 이제 비과세하고 불산입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거는 상속이 되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제액이라고 해서 상속세상 공제액이 대표적으로 거기 보시면 이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채무 같은 경우는 또 입증이 되는 채무죠. 그래서 이렇게 빼는 게 있고 10년 이내,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걸 더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했다가 여기서 또 이제 공제가 있는데 상속공제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는 이제 이번 시간에 볼 거고 상속재산 상속공제라는 게 있고 뭐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 기타 인적 공제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거 공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으면 그것도 빼주겠대요. 그래서 그걸 뺀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소한 아셔야 되고 과세 표준이 나왔으니까 5단계 누진세율로 해서 과세가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징수유예되는 게 있고 징수유예라는 거는 문화재 등으로 이제 상속재산이 들어갔으면 과세를 좀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가 또 있어요. 몇 가지. 그래서 얘네들은 4가지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 세액공제 밑에는 따로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 신고납부세액이 나온다. 그리고 상속세는 대표적인 정부부가제도, 상속증여는 정부부가제도라 신고를 해도 나중에 과세에서 결정을 따로 하셔야 돼. 그래서 신고 안 하면 당연히 고지가 나오겠지만 정부부가제도라 우리가 신고한 걸로 효력이 확정되진 않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신고 절차에서 따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울 게 이제 이렇게 배우셔야 돼. 그래서 다 배우시고 요 따로 밑에 부분은 따로 다음 시간에 해서 이제 2번에 걸쳐서 상속세를 이제 공부하도록 할게요.
책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520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해서 이제 총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본래 상속재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본래 상속재산에다가 뭘 할 거냐면 두 번째 의제 상속재산가액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의제란 말은 뭐예요? 상속재산으로 우리가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고 세 번째로 또 이것도 있어요. 추정 상속재산가액 이렇게. 그래서 일단 상속세 재산가액부터 먼저 볼 건데 그 중에서 본래 상속재산, 그 다음에 이제 의제 상속재산, 추정 상속재산 이 구분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첫 번째 520페이지에 보시면 본래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은 민법상 상속재산가액에다가 일반적인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상속재산가액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본래 상속재산가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금액에다가 뭐 유증하고 사인증여했던 요것들도 전부 다 상속재산으로 다 넣으셔야 돼. 유증한 거, 사인증여한 거. 그래서 하여튼 민법상 재산, 유증, 사인증여된 우리 재산가액을 다 합치시는데 하여튼 얘네들은 거기 보시면 이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 근데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거기 보시면 예외인데 일신 전속이에요. 일신 전속에 관한 권리다. 이게 이제 제외한다고 해서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소멸한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요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저희들처럼 회계사, 뭐 예를 들어서 의사, 자녀라고 해서 회계사의 지위와 의사의 지위를 자녀가 물려받는 건 아니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어떤 지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사 지위 같은 경우는 상속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의제 상속재산은 이거는 종류만 일단 먼저 아셔야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증금, 보험금, 보증금이 아니죠. 보험금하고 신탁재산. 그러니까 이제 보험금을 탈 게 있다. 그럼 신탁재산을 받을 게 있다. 신탁재산으로 맡겨놓은 그 재산이 있다. 그런 것들하고 또 아버지가 이제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도 있죠. 퇴직금도 이제 상속재산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구체적인 건 잠깐 책으로 같이 보세요. 그래서 일단 아버지가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우리 그 아버지가 가입했던 거.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계약한 거. 아버지가 계약한 거는 상속재산으로 보겠대요.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계약자였으면 그분 거는 전부 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는 뭐냐? 그럼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은 일단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를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익자는 다른 사람이더라도 이거는 상속재산으로 보겠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생명보험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게 아닌 경우라도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모아서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런 문구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신탁재산인데 신탁재산도 잘 1, 2번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피상속인이 어디에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신탁한 재산은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돼 있죠. 그래서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 이익은 제외한다. 그래서 그 타인한테 그 신탁의 이익을 이제 이미 이제 준 것들은 이제 안 빼고 일반적인 신탁한 재산은 되는 거고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또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인으로부터 신탁을 한 거를 내가 이익 받을 권리가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 그것도 상속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시험에 이런 것들은 잘 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 퇴직금도 그냥 퇴직해서 사망으로 해서 퇴직금이 나오면 이제 퇴직한 걸로 봐서 나오면 그것도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제 상속재산에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그래서 이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쓸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 상속재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재산을 처분하고 채무를 부담했다고 써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재산을 처분했을 때랑, 채무를 부담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처분했대요. 그럼 그 돈은 어디 갔겠어요? 현금으로 남아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1년 내, 그 1년 내 2억, 그 다음에 2년 내 5억, 그러니까 1년 내 2억이 넘고 2년 내 5억이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이만큼 더 넣겠대요. 그러면 이 돈은 어디 갔냐죠, 지금. 그래서 현금은 어디 있을 건데, 하여튼 요 돈이 이제 추정 상속재산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얘인데, 첫 번째랑 이제 채무부담인데, 채무부담은 이 명백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채무부담된 게 명백한 거였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채무를 진 거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명백하지 않은 거. 이건 그냥 그렇게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명백하지 않는 것들, 이제 애매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런 금액이 넘어가면 이제 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거고, 그럼 재산을 처분한다. 아니면 현금을 인출한다. 그래서 이런 현금 인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어떻게 볼 거냐면, 다 한 번에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재산 종류별로 요 금액이 넘어간대요. 그래서 재산 종류별로 이제 이거를 보겠다는 건데, 그 재산 종류별로 보는 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눈 거 구분하시고, 현금, 예금, 유가증권 이걸 하나를 본대요, 먼저. 그래서 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증권을, 이제 주식을 하나로 봐서 이제 그게 실제로 처분한 게 2억이나 1년에 2억, 2년에 5억을 넘어가면 과세하겠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예요. 그래서 권리 자체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처분이 됐으면 우리가 과세하겠다. 그럼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서 기타 자산이 1년 내 이만큼, 2년 내 이만큼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따로 상속재산으로 봐서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은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계산까지 같이 볼게요.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재산 처분 대금이 있어요. 처분, 이제 대금이 있는데, 처분 대금에서 용도 입증했어요. 입증 금액은 제외야. 일단 재산을 처분한 것 중에서 용도가 입증됐대요. 그래서 이걸 뺀 금액에서 추정이 배제되는 금액이라 해서 요 금액을 뺀 거를 우리가 뭘로 보겠다?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요거 보겠다는 거니까, 이거 용도 입증 금액이라고 거기 보시면 용도 분명 금액이라고 해서 나온 거니까 요거는 금액을 안 넣어요. 그래서 요거 어디로 갔는지 용도를 확인하는 거 빼고 처분 대상에서 요거는 빼겠.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처분액에 대해서 20%하고 2억 중에 작은 금액. 그래서 처분액이 굉장히 크더라도 2억까지밖에 안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요 금액을 이제 차감한 금액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 처분 금액이 최근에 이제 2년 내 10억이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용도 입증액이 2억이래요. 이렇게 2억이면 얼마를 추정 재산가액으로 볼 거냐? 그럼 지금 8억이 남아 있죠. 8억에다가 10억이 들어가 버리면 20% 2억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2억이니까 2억 빼니까 8억에서 이제 2억 빼니까 6억이 지금 용도 입증이 안 되는 거죠. 용도 입증 안 된 거니까 그만큼을 우리 추정 상속재산으로 봐서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액이 재산 처분하고 이제 채무부담 한 거. 채무부담은 특히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들, 금융기관에 난 것들이 아니면 이제 안 된다. 그 다음 페이지 522페이지 보시면 그 재산 종류별로라고 해서 이거 세 가지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이제 1, 2, 3, 4, 5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출했을 때 이제 거래 상대방이 거래 증명이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끝에 보면 이 지출한 사실이 실제 경력이나 소득에 비해서 요게 이제 실제로 인정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런 채무 부담이라는 것들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보지 않겠다. 불분명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산으로 나온 거 그 반가로 2번에 밑에 있죠. 기준 금액으로 해서 이제 계산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이제 더하시면 총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를 뺐죠. 그래서 그 중에 쉬운 거는 여러분들 비과세 재산가액하고, 이거는 잠깐 마이너스 비과세
재산가액하고, 그 다음에 과세가액을 이제 불산입하는 거. 불산입은 여러분들 그냥 교재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 왼쪽에 보시면 전사자 등의 비과세. 지금 전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은 상속으로 보지 않겠다. 오른쪽에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또, 다음 재산은 이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가에 유증하고, 국가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유언으로 해서 재산을 넘기는 거. 그 다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동법에 따른 보호구역 안토지, 문화재 토지죠. 3번을 별표 쳐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인데, 총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이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그 분묘에 속한 뭐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림야라고 해서 뭐 제사와 관계된 토지예요. 그것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건데, 그 무덤, 분묘를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과, 니은에, 분묘에 속한 이제 그 묘토의 농지라고 해서 그 뭐, 분묘에 속한 흙의 농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족보와 제구, 제사기구들이죠. 요것들은 빼겠다는 거예요. 2억 원 한도로 해서. 이게 금액이 이제 크면 또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건 제외할 거고, 정당법에 따라 유증했다. 뭐 이런 것들이나, 뭐 5번, 6번 보시고, 7번 같은 경우도, 상속세 과표 기간이네. 이 나중에 과세 기간, 우리 신고 기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6개월하고 이제 3개월이에요.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인데, 상속 6개월 이내에 어떻게 한 거야? 증여한 거야, 국가에. 그런 것들도 비과세 해주겠다고 돼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좀 몇 번 읽어보셔야 돼. 읽어보시고, 그 밑에 나오는 과세가액 불산임은 뭐예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다. 공익법인 출연한 재산. 그래서 그 대신 언제까지? 상속세 신고기간 이내 출연을 했었어야 돼요. 그 이후에 출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랑 공익신탁재산, 공익목적으로 신탁한 재산들이죠. 그래서 거기 종교자산 학술이나 이 학교에 우리가 신탁한 재산들 있죠. 그 수익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등록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이런 재산들은 우리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들 한번 보시고 좋은 일에 쓰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뒤에 과세가액 공제액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증여재산가액 두 가지 남았네요. 이건 따로 볼게요. 과세가액 공제액. 여러분들 이 과세가액 공제액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공과금, 장례비용, 그 다음에 채무. 그래서 일단 정해져 있어요. 일단 공과금. 두 번째 장례비용이에요. 장례비용. 우리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비용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부담한 채무, 명백한 채무는 또 빼주겠대요. 명백한 채무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보통 이제 거주자일 때는 요게 적용이 되는 건데, 비거주자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셔야 돼. 비거주자는 일단 장례비용이 없어요. 비거주자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여기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장례비용은 안 되고, 이 공과금도 거기 보시면 이제 뭐라고 되냐면 상속세와 관련 공과금만 또 빼준대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따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도 국내분 채무만 해준대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제가 쓰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따로 이제 요건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상속세 관련된 공과금과 이건 국내에서 발생한 채무만 또 인정해주겠다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일단 첫 번째 거주자 같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 피상속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건 빼주셔야지. 그래서 이때 이제 뭔 제외해야 되냐면 상속인의 귀책분은 제외예요. 그래서 상속인 잘못으로 해서 나오는 공과금들은 제외고, 피상속인 자체에서 이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은 빼주겠다는 게 이제 공공요금들도 있죠. 그래서 승계된 조세라고 써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빼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장례비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있는데, 직접 비용, 소요된 비용들인데, 얘네들은 금액 기준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실제로 장례까지 실제 봉안시설 빼고 500만 원 미만은 500부터 1000만 원 초과하는 건 1000만 원이죠. 그래서 결국은 500부터 1000만 원까지 넣어준다는 소리예요. 500이 안 되면 500부터 시작하고 1000만 원 넘으면 1000만 원까지 공제해준다. 직접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이제 봉안시설이나 뭐 자연장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묘지를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우리가 구입하는 건데, 그때 사용된 이제 구입할 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우리가 그 장례를 치르는 곳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치를 때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얘네는 500만 원을 따로 500만 원을 따로 이제 공제해 준대. 500만 원까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게 두 가지가 합쳐지면 1,500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거주자는 이 장래 비용이 없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공과금도 상속세 이제 관련분 상속세와 관련 공과금만 또 비거주자는 되는 거고, 채무도 국내분만. 그래서 비거주자는 따로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채무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이 입증된 채무들, 입증된 채무만 공제해준다는 거야. 입증 채무가 아닌 경우들은 추정상속재산으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나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 등에 실제로 이제 입증된 채무인데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 여러분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그거 아니죠. 그 왼쪽에 여러분들 사실 입증 채무 중에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는 증여 채무하고 상속 개시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이자한테 진 증여 채무라고 해서 요 두 개는 뺀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 이제 채무로 일부러 이제 꾸게 해서 이제 그만큼 금액을 줄이겠다는 건데 그건 빼고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상속인은 몇 년? 10년 내 그 상속인 이외자는 5년 내 피상속인 진 증여 채무들이 있어요. 채무 같은 경우는 이건 제외다. 이렇게 제외하고 이건 제외예요. 증여 채무는 제외하고 계산하는 거니까. 하여튼 입증 채무만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증여재산가액이죠. 증여재산가액.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합산대상 증여재산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합산대상인데 아까 요거랑 비슷해요. 상속인은 10년 내 우리가 증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 외는 5년 내 비상속인 이제 비상속인. 그래서 5년 내 우리가 증여재산가액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합산하겠다. 그래서 합산하고 얘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뭘 빼줘야 돼요? 증여세 공제를 해줘야죠. 그래서 두 번 과세될 수는 없으니까 10년 내 5년 내 받은 이제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하겠다? 합산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제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된 금액을 빼주겠다. 이게 나와 있죠. 증여세 공제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상속재산가액에 과세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유의해야 한다. 다음 재산은 그래서 비과세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던 이제 과세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 이제 계산 구조 총 상속재산에서 비과세, 그다음에 과세가액 불산입, 그다음에 과세 제외 금액이라고 해서 이제 공과금, 장래비용, 채무 이렇게. 그다음에 증여재산가액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더 들어가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과세가 두 번 되면 안 되니까 증여세 공제를 따로 해주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나온 금액이 우리가 상속세 그 과세가액으로 봐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공제 있죠. 상속공제, 감정평가 수수료 빼고 과표가 나오고 세액공제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일단 정리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상속세 과세표준이라고 해서 상속공제랑 감정평가 수수료인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쉬워요. 그냥 그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과표가 얼마일 때 50만 원 미만일 때는 과세 최저한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그 감정평가 수수료 말고 이제 인적공제, 물적공제에 관한 우리 상속공제 부분을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여기도 조금 이제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것도 잘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딱 듣고 나서 이제 공부 한번 하면 맞추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과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